경제가 좋아졌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겹쳐서 이게 경제를 얘기하는 게 맞나 싶고요. 사실은 뭐 전 방송사가 다 이제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이제 참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수습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야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 부동산 규제를 푼다는 그래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가 TV 생중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제 그 80분 동안 12개 부처 장관이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뭐 3고,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 여기다 레고 사태까지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이제 나오지 않았고, 부동산 관련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 이렇게 할 거고 잘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쌍방통행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 지금 보면 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80분간 주요 이제 얘기했던 걸 그 요약해 보면 대부분 부동산 관련 얘기가 많아요.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뭐 대출 규제도 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규제도 다음 달 또 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이제 부동산이냐. 사실은 정부나 정치권이 내수를 부양하는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거라는 걸 체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도 조금씩 규제를 풀어왔던 건 맞아요. 그 와중에 그럼 어떻게 풀 것이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예요. 투기 과열지구. 네,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서울에서 지금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대출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대출 풀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직장인도 고소득 직장인도 강남에 입성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의미고요. 또 두 번째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지역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에 따라서 최대 50%까지는 대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서울과 같은 투기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도 이게 집값에 따라서 한 집값의 20% 내지 50%로 굉장히 복잡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집값의 50%까지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세 번째는 새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지금은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12억 원으로 대출 제한 기준선을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또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팔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2년으로 이제 확대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 9월에 정부가 이제 세종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 규제는 풀었거든요. 이제 남은 곳은 핫한 지역,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이 중에서 일부 규제를 풀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긴 풀었는데 그 효과가 이렇게 썩 미미하다,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보게 되면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다. 뭐 이런 의심이 있어요. 앞서서 이제 제가 서울 아파트 15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강남 4구뿐 아니라 그동안 이 아파트 가격이 내리기 전에는 지금 한 20주 연속 내렸거든요. 내리기 전에는 중위 가격이 10억, 11억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15억 아파트도 강북에도 꽤 많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제 10억 원 초과 아파트 구매할 때도 집값의 최대 이제 대출이 절반까지 허용이 되고 또 이 가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아니 그러면
이 주택 실수요자들도 무주택자도 강남이든 강남 4구든 서울이든 입성하기 위해서는 이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을 가로막는 어떤 과도한 제약이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가 주택만을 딱 꼬집어서 처분을 좀 어렵게 만들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와서 이런 비판을 수용한 셈인데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고가 주택 대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제 고소득자들은 대출을 끼고 고가 주택이 밀집된 뭐 강남 4구든 서울이든 입성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야 15억이면 꽤 큰 돈이고 이제 주택 규모로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을 봤을 경우에 이번 대출 규제 완화가 고소득자들에게만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5억은 그게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한 15억 아니에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주택자고 무주택자. 네. 1주택자는 갈아타는 수요를 반영한 거고 무주택자는 최초, 생애 최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완화되고 나니까 지난번에 지방에 있는 그 주택 수요는 왜 이렇게 해줬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언론이.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벌써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러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효과가.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것을 앞당하고 있는 악재가 고금리예요.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변동금리, 고정금리 모두 최고 상단이 7% 넘어섰고요. 연말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반영하게 되면 8% 넘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대출을 끼고 누가 용감하게 집을 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왜냐하면 지금 시중자금이 모두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지난주도 서울에 있는 한 모 은행에서 연 10% 예적금 상품이 팔렸어요. 물론 뭐 6분 만에 완판되고 이랬는데 아니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두 자릿수 상품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 7% 대출 이자를 주면서 집을 구매하겠다? 이런 분들이 사실상 수요를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아무리 규제를 많이 푼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효과를 본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에 투기 지역을 또 해제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수도권에 이제 풀린다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그럼 좀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현재 앞서서 제가 이제 세종시하고 서울 수도권 빼고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는 풀렸습니다요. 부동산 규제는 3중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이제 약한 규제가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조금 강한 중간 규제가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느냐? 투기 지역이 있어요. 그 투기 지역은 서울의 25개 구가 다가 아니야. 서울은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과열 지구이지만 투기 지역인 곳은 강남을 비롯해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의 자치구만 투기 지역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대출부터 시작해서 청약, 분양, 세금 규제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옥죄주는 양상인데 근데 여기 앞서 제가 이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제 한번 움직이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만만치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지금도 여기 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아마 다음 달 주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 규제를 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네. 규제를 푼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 요건이라는 게 뭐냐? 규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을 봐야 돼요. 네. 이게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기하는지 여부, 네. 혹시나 이제 청약이 너무 과열돼 있는지, 분양권 전매가 굉장히 활발한지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푸는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거래 자체가 없어요. 거래 자체가 없는 데다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도권 대부분이 해제 요건에 충족이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규제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경기도. 예를 든다면 뭐 의정부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김포, 시흥 여기는 지금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워낙에 이제 집값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 이들 지역은 좀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서울이에요. 서울은 주로 이제 20, 30대가 영끌에서 많이 샀던 노, 도, 강.
노원, 도봉, 강북 네. 이 세 개 지구가 하락폭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풀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거 하나는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김진태 광안도지사가 진태 사태를 이제 만들어내고 50조 플러스 알파를 푼다. 근데 그 50조 플러스 알파 푸는 방식이 좀 여의치가 않으니까 채권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뭐 국민연금 같은 데에서 이런 채권에 매입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뭐 해보겠다. 이게 이제 정부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걸 해결을 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건설 부동산 경기를 좀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국민연금을 동원한다 해도 건설 경기 부양에는 굉장히 효과는 제한적이고 왜요? 이거는 2,050억 원으로 막을 걸 지금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 한국은행도 43조 원 더 푼다고 했어요. 네네. 직간접적인 방식입니다. 합치면 거의 94조 100조, 원, 네, 100조 가까워요. 50배 이상 돈을 푼다고 하면 당장 회사채와 국채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진 신뢰를 되담긴 너무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저축은행의 이제 예적금 특판 상품이 6%도 굉장히 많고요. 앞서서 10%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무리 한전채를 6%, 5, 6% 준다 하더라도 언제 많이 지금 지자체가 저렇게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네. 가장 안전한 거예요. 국채 다음으로 안전한 게 지방채예요. 지방채가 무너지면 정부가 보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신뢰의 실종 상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신뢰 회복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미 깨진 유리그룹과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이게 대기업 계열사였던 푸르밀이 한 40년 동안 그 지역사회를 책임져 왔는데 회사가 어렵다면서 갑자기 3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우선 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사실 사업이 안 되면 접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방법이 문제인데요. 여기가 롯데 계열이에요. 그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동생입니다. 네. 신준호 회장 일가가 운영해온 이제 유제품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다음 달 11월 말부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정리해고를 통보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업력이기 때문에 길게는 뭐 수십 년간 동고동락했던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정리해고했다. 네. 이게 도의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사측의 입장은 그겁니다. 4년 이상 이제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명조차도 일파만파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한테는 돈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잘라야 된다 말하지만 오너는 30억 원이나 퇴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사실은 지난해부터 이제 이 전사 차원에서 직원들조차도 조금 비용삭감 노력에 동참을 한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부서장들의 경우는 30%씩 기본급을 삭감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해서 임금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신 회장은 올해 초에 대표이사직을 먼저 빠져나갔죠. 네. 물러나면서 퇴직금 3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경영 실패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전가한 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오너는 와중에 돈을 챙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게다가 푸르밀의 꼼수 사업 종료 의혹도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돈 없어서 회사 운영 못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게 그런 정도 수준이었나? 그래서 이거 뭔가 좀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4년 이상 적자가 누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했는데 부득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펙트 체크를 좀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푸르밀이 지금 사주 일가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 체제 시절이 있었어요. 전문 경영인 체제 시절로 돌아가 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8, 9년 동안 꾸준히 영업이익을 낸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18년 신준호 회장의 차남인 신동환 대표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적자 전환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른바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오너 경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라는 네.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더욱이 이제 사업 종료일을 한 달여 앞두고 전 직원을 해고 대상이다라고 통보한 것도 굉장히 상식 밖인데 네. 이러다 보니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팩트 체크를 해보면 왜냐 사실은 사업 종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법인을 아예 청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업만 종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 종료 방식을 택해서 법인을 남겨놨어요. 법인을 없애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 법인세 혜택이 다 날아가서 토해내야 돼요. 그게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로 법인을 살려놓은 채 꼼수로 직원들만 자르기 위해서 사업 정리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딸린 식구, 특히나 이제 그 직원들이 한 350여 명 되더라고요. 여기 딸린 식구, 그 다음에 이 500여 개 대리점, 유제품이기 때문에 배송하는 대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 40여 년 동안 이 푸르밀에다가 이제 유제품을 이제 공급했던 낙농업가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꺼번에 길바닥이 나게 생긴 겁니다. 갑작스럽게 사업 종료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이제 반발이 좀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유제품 기업인 푸르밀이 사업을 종료한다. 그런데 회장은 이미 큰 돈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자기네들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다 자기 건 다 챙겨놨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너 경영이 실패하면서 전형적으로 자기들 건 딱딱 챙겨놓는 거 이런 거를 이 회사 직원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게 또 회사 차원에서 무슨 대응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지금 그 전 직원이 나서서 지금 본사 앞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제가 정리요구 대상 임직원이 한 350여 명, 500여 개 대리점 기사, 여기다 배송 기사가 100여 명이 있고요. 또 협력업체 직원 50여 명, 여기에다가 낙농가 합쳐서 지금 낙농가의 경우에도 프리밀이 요청을 해서 1979년부터 40여 년 동안 원유를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달 사업을 종료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처를 잃고 있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라고 해서 본사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앞서서 회사가 망해도 아주 나쁜 선례예요. 기업주는 배불리게 지내는 이런 일이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용납이 정리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조차도 프리밀이 전 직원 해고 통보 절차와 과정이 적법한지 또 그리고 이 적법성 자체를 좀 따져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로 이 직원들한테 이제 피해를 주면서 이제 이런 경영인들 특히나 이제 이 꼼수로 했던 이제 창업주 일가 동생들 회장 일가들이 이제 얼마나 착복을 했는지는 횡령 배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정말로 나중에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구조조정을 종료했을 경우에 퇴직료 남긴 이제 이 월급 같은 것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 없이 생략하고 4년 동안 우리가 적자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까지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부동산 규제가 문제니까 또 뭐 주가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주가를 조금 신경 쓰다 보니까 부동산이 또 문제가 되고 또 건설의 문제가 되고 아주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경제 전문인으로서 경제 전문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습니까? 부동산도 지금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이 주가도 지금 제대로 부양이 안 돼가지고 좀 저가 평가돼 있다 그러면서 또 뭐 문제가 좀 있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총체적으로? 사실은 부동산이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풀었던 돈을 이제 걷어들이면서 나타나는 긴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뭐 물론 같이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먼저 빠지고 경기가 반등 조짐이 보이거나 금리를 조금 내릴 조짐만 보이면 먼저 반등을 해요. 근데 지금 증시 부양을 해서도 각종 뭐 채권시장 안정 펀드를 비롯해서 증시 안정 기금 또 공매도 이제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일장일단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샤오실의 바보처럼 지금 부동산 정책이 냉온탕을 오가게 되면 시장이 혼선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아직도 어떤 얘기가 있느냐.
부동산 버블이 해소되지 않았다. 규제를 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더 늘고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반적으로 규제를 팍 푼다. 이게 지금 부양을 위해서 푼다라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런 시기에 굉장히 그 금리가 오르고 이런 시기에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네. 미시적 대책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피오 황님께서요,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업들만 구매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현명한 이 소비 습관, 또 구매 태양,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